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동지도 지나고 수능고사도 끝나고 완연한 이제 연말 모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또 새해를 또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지난 8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금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2.5% 그리고 내년은 애초 2.9%에서 2.3%로 대거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의 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출범을 앞둔 우리 이기 경제팀,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나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 한국 경제와 또 우리 이 경제를 풀어나가야 될 경제팀에게 놓여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또 안팎으로 상당히 그 논란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 진단 굉장히 좀 한번 진지하게 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전문가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 해주실 세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죠? 우리 최양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네, 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의 우리 한문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죠.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의 김광석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쎄요,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이렇게 그거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도 어디 가면은 말 많다, 너도 입으로 먹고 산다 이런 소리 많이 듣는데 오늘 패널 세 분은 제가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어디 가서 컨텐츠로나 이 말로나 오늘 밤을 한번 세워보실까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 저만 쳐다보시는 게 제가 주범 같습니다. 저는 오늘 2부 녹화하는 줄 알고 왔습니다. 2부 녹화라. 네, 두 개를 촬영하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예.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었네요. 예. 분량이 2부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그런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PD님께서 또 편집이 힘들어지시겠네요. 예.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이렇게 경기 진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정자께서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고용 상황을 좀 엄중하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함께 엄중하게 생각할 만한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좀 잠재 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한 2.8%라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지금 위기나 침체라고 하는 건 좀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내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재 경제 상황 앞서 말씀드린 무디스의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런 어떤 전망이 나왔는데 한번 우리 세 분께서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먼저 한번. 무디스 숫자만 우리가 인용을 하자면요. 네. 작년에 우리가 3.1%였어요. 근데 2.5%가 넘으면 0.6%, 0.6%면 어때 그렇지만 3.1% 대비 0.6%는요. 20%가 빠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12년 이후에는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정점도 없고 저점도 없이. 그러면 거기서 뭔가 기획재정부 부총리면은 뭔가를 눈치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성장 트랩에 빠졌다. 그럼 이게 가면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언제 위기가 올 거냐 그러면 지금 숫자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파장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꺾어지는 순간 2.7이 되든 6이 되든 5가 되든 방향성이 잡히는 순간 위기인데 그 문턱에는 와 있는 것 같아요. 문턱에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이게 꺾이면 2%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거는 순식간에 이뤄질 일이기 때문에 저성장 트랩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가 아니라 그러는 것은 진짜로 좀 아니란 이 자세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분들 눈에는 네. 뭐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분지르든지 코피가 나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전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 외부나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영향이 커져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위기가 꼭 위기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이 골병 드는 거는 만성적인 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병에 걸려 있는데 최근에 여아 그 아이가 그 병원에서 죽은 사건 있잖아요. 의사가 3명이나 변비라고 진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횡격막 특장이었단 말이죠. 네, 네. 진단이 잘못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부분인데 진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진짜 엄중한 그런 자세를 좀 더 견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금 제 2기 내정자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저성장 트랩에 들어간 것은 뭐 국민들도 좀 아시는 것 같고 네. 우리 뭐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도 벌써 저성장 추세 어떤 뭐 인구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뭐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뭐 동감하고요, 이 말씀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G20 모여가지고 네. 국제 회계 기준 조정하면서 좀 어떤 금융에 대한 투명성 높인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8년간이 흘리면서 이 각 나라에다가 이제 주문을 던졌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그 IFRS 그 회계 기준을 뭐 연장해 달라고 또 부탁할 정도로 좀 준비가 좀 덜 됐죠. 덜 됐고 예. 박근혜 이명부 정부 8년 동안 다른 나라들은 구조 조정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해서 뭐 위험한 데서 좀 탈출하고 좀 좋은 쪽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거꾸로 그때부터 좀 자꾸 이렇게 좀 하향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왜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저도 뭐 그런 의아심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왜 가질까 했더니 제가 볼 때 뭐 이런 부분을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한때 안 좋을 때는 뭐 7, 80 갔었는데 지금 엊그제 제가 이제 여기 좀 준비하면서 보니까 52bp밖에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경제팀에서 이런 걸 보고서 뭐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야당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편향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지 자기들 안에서 근데 이제 통합적인 소통을 개념을 가진다라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뭐 북한 그쪽에 좀 치중돼 가지고 경제를 이런 수치들 지금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 이런 거라든지 뭐 자기들이 던지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로 자기들의 주장을 이제 좀 합리화 뭐 어떤 이런 식에서 좀 머무는 선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으면 준비를 하고 지나간 8년처럼 구조조정을 못 고치지 말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니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좀 정부에다가 자기들 좋은 수치만 던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부동산도 지금 사실 뭐 많이 떴다 가라는 시작이 됐는데 이런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저성장 트랩에 들어갔다. 그러면 네. 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우리 김 교수님은 이 과거에 연구원 계실 때 남들처럼 다 이런 남들처럼이 아니죠.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건 작업은 아니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 네. 추정도 하시고 네, 네. 또 이번에 또 책도 내셨지 않습니까? 아주 핫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19 경제 전망.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김 교수님의 예. 그 내다보시는 경기 전망하고 이 무디스하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지금 좀 좋은 지표들 중심으로 말씀 주셔서 조금 의미심장하게 혹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네. 좀 인문학적으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인문학적으로. 약간은 인문학적으로 숫자를 좀 빼고 말씀드려보면 제 2019년 경제전망 책을 시작하는 그 한 문장이 뭐냐면 대상은 다르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어떠세요?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부들한테 물어봐요. 가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부님들한테 여쭤보면 요즘 어떠십니까? 어렵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 사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요즘 어렵습니다. 예. 봉급생활하는 직장인한테 물어봐요. 요즘 어떠십니까? 어렵습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요즘 어떠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르지 않습니다. 체감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위기 의식을 갖는 게 나은 거죠, 적어도. 위기 의식을 갖는 게 예, 낫다. 이거 우리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이렇게 체감적으로도 경기가 안 좋을 정도면 위기 의식을 갖고 대응 태세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2019년 경제 전망 책에 그 주제가 2019년 경제 전망에 2019년을 규명하는 그 주제를 결정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 결정점, 영어로는 deciding point.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보는 겁니다. 2018년은 제가 변곡점이라고 규명했었거든요.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잘 모르는 시점. 그걸 2018년의 모습이면 2019년은 확실히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결정점이고 결정점은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 잘 아실 수 있겠지만 이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따내면 그 게임에서 이기는 승자가 되고 아니면 패자가 되는 승과 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디사이딩 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맞이한 2019년이 결정점이기 때문에 위기라고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이지 그냥 위기스럽진 않다. 뭐 침체라고까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2019년을 규명하고 그냥 대응을 덜 한다면 왜냐하면 침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확장적 경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위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재정 정책이 됐든 무슨 정책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결정점을 맞이한 2019년 하에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예, 좀 위기의식을 갖고 또 우리 주간전망대회를 통해서 어떤 수준의 위기인지를 좀 같이 진단하고 같이 의사결정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의견 그런데 들어봅니다.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그 변곡점, 2018년을 변곡점, 네. 2019년을 갖다가 결정. 결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제가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만 해당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글로벌리 상당히 글로벌이 그렇습니다. 그쵸. 예, 글로벌이 그런데 조금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우리가 있습니다. 좀 더 심각하다. 그냥 단적으로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 같은 걸 보면 지금 미국은 완만한 상승세고요. 예, 우리가 제일 많이 꺾이고 그렇죠. 있죠. 예. 중국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더 떨어지고 있는 네, 모습. 네.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같이 안 좋지만 같이 안 좋은 경제지만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있고 대내적인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는 이런 상황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 세계적으로 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한 경제 뭐 네. 이런 분야를 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 정부나 국민들이 다 같은 공유를 해야 네. 그다음에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네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굉장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인식 공유. 거기서 나온 얘기가 경제가 심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인식을 공유하자는 거지. 뭐 경제 나쁘다 그러, 야, 왜 나쁘다 그래? 우린 좋은데 그런 괴리에서 나온 부분들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는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경기 침체기가 뭐 아니다. 박사님 또 이렇게도 뭐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제 그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래도 경제 수장인데 경제 수장으로 자리에 앉으면서 뭐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는 그 부분을 경제 수장부터가 우리 지금 위기에요 힘든 것보다는 뭐 그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전 또 뭐 항상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저는 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라지는 아픔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억으로 남습니다만 그 97년 그 무렵에 강경식 부총리의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그렇죠. 심지어 무슨 뭐 IMF에서도 괜찮다고 했던 몇 달 전이었다가 꽈당 맞은 게 97년이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발언을 갖다가 좀 디스카운트해서 듣는 훈련은 돼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근데 만약 인정을 하고 침체기다 그러면 더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데 자 여기서 침체기 아니다 그러면 침체기가 뭐 온 곳이 또 갖다 대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논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예. 지금까지 뭐 정부 관료들이 한 얘기가 그거니까. 그래서 만약 일단 인정을 하고 네. 침체기다. 좀 더 우리가 저걸 하자. 만약 올라가는 시기였으면 그런 또 고무적인 얘기도 좀 필요하지만 진단을 잘해야죠. 진단을 잘해. 예. 아니 근데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좀 뒤쳐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GDP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네. 같은 정도의 그 GDP를 했을 때 독일 같은 경우는 3.9%까지 평균적으로 성장이? 나왔거든요. 이 평균 성장이. 영국도 97년도에 이제 1조 5천 달러인데 그때는 4.3%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뭐 비슷한 그런 산업 구조를 가졌으면 지금 4%대를 지금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아니 저 뭐 홍남기 내정자 정도면 창밖에 낙엽 하나 떨어진 걸로 가을 온 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보단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간 전망대가 경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은 오프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도 명색이 이렇게 뭐 시장 얘기를 하고 금융시장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이코노미스트 체질은 아니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2.9%냐 2.7%냐 이런 어떤 0. 몇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라는 것이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네. 그런 상황이고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던 처럼 우리 김광석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명색이 무리수인데 네. 남들 다 얘기한 2.6이나 2.5 내 갖고는 기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기사가 안 되죠. 남들 안 쓴 거 뭐 찾다 보니까 아직 안 나온 숫자가 2.3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안 낸 숫자 중에 골라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저명한 일입니다. 네. 저명한 일.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경기라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그거 같아요. 예를 들어 주식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10월 같은 장을 겪고 나면은 야 이거 정말 경기 안 좋으네 소리가 나올 거고요. 또 뭐 부동산 관련해서도 나 지금 좀 집을 팔아서 집을 키우든지 아니면 뭐 애들 다 커서 나가고 이제 우리 내외 둘이 사는데 집이 너무 넓다. 좀 이거 좀 줄여서 그거 하고 남는 돈으로 뭘 좀 딴 걸 해보고 싶은데 이 꼼짝달싹 할 수도 없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렇게 뒷부분을 나누고 크게 봐서 산업 부분을 한번 보시죠. 네. 산업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나온 기사 중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코스피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중에 뭐 순이익이 늘긴 늘었는데 이 삼성전자를 빼고 나니까 오히려 한 8% 정도 줄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우리가 늘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반도체 쪽에 너무 그거 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산업 측면에서 산업 기업 부문으로 보셨을 때 내년 한번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우리나라의 10대 기업이 우리 GDP에 지금 기여하는 도가 지금 44.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이 지표들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는 이 경향을 갖고 있어요. 10대 기업만 잘 나가면 10대 기업만 잘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수치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기억나시면 97년, 2003년, 2012년, 2008년 다 바로 전해가 뭐냐면 반도체 착시가 있던 해예요. 반도체로 반도체가 20% 30%까지 막 쭉쭉 올라가니까 네.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언제요? 2012년 같은 데는 40%씩 가격 떨어지니까 바로 우리가 그대로 모든 걸 다 받아냈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업별로 보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앞에 선두, 대장주 몇 개만의 숫자로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무너지는 순간 다 같이 무너지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숫자, 평균적인 숫자 이거보다는 개별 기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일단 면밀히 핀셋처럼 챙기지 않는 한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주변에서 안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그런 차원에서 진짜로 결정한다는 것은 디테일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디테일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쓸 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반도체 말씀을 하셔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로 가는지 여부를 네. 판단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 성장률이라는 단어는 GDP의 증가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대비 GDP가 얼마나 늘었냐. 근데 그 GDP를 구성하는 항목이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요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되는데 심각하게도 소비 하향합니다. 완만한 하락세입니다. 완만한 네, 하락세. 네. 소비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투자가 제일 안 좋아요.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투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네, 그렇죠. 투자도 지표 건설 투자, 상황으로 설비 투자로 구분되는데 지재 투자는 뭐 안 중요하니까 빼더라도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둘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습니다. 네. 마이너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신뢰하고 간다면 2.7%라면 2018년이 이게 그나마 버티는 게 수출 하나거든요. 수출. 네, 그나마 버티는 게 지금 2.7%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가 지금 깔아앉으니까 그나마 2.7%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수출인데 수출의 20%를 차지한 애가 반도체였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 수출이 20%예요. 근데 반도체 수출이 늘을 것이냐? 그러면 수출도 긍정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 늘을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근데 반도체 수출을 결정짓는 반도체 설비 투자 그게 고점을 찍었습니다. 2017년에.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수출 규모도 반도체 수출 규모도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수출이 지탱을 했는데 수출을 지탱한 그 요소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이제 꺾인다고 본다면 수출마저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해준 수출마저도 이렇게 크게 긍정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고요. 수출을 둘러싼 이 수출 리스크가 크다고 하죠. 수출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 우리가 또 심층적으로 말씀 나눌 수도 있겠지만 뭐 미국 금리 인상이나 아니면 신흥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나 브렉시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뭐 무역 전쟁과 뭐 환율 전쟁 이런 것도 다 맞물려서 수출 리스크가 커지는 마당에 반도체 수출도 꺾이고 그럼 정말 수출이 그나마 지탱해 왔는데 수출마저 없다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더군다나 투자가 위축되는 거는요.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우리 작가님이 섭외를 잘못하셨나? 왜 그렇죠? 너무 싸한 얘기만 초반에 나오는 것 같았어. 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무디스에서 왜 2.3을 했냐 하면 이제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얘기예요. 대외 무역 수지의 불확실성. 그렇죠. 네. 그게 우리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국내 정책에 예. 예, 그건 뭐 아시잖아요. 네. 네, 소득주도 성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뭐 방향성이나 또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부분들이 지금 뭐 조금 뭐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크게 2.3으로 가는 뭐 원인이다. 그렇게 무디스에서 네.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무디스가 우리나라만 낮춘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선진국 G20으로 하고 이머징 하고 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다 내년이 금년보다는 못한 걸로 나오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좀 생각보다 하향 폭이 컸다는 것이고 또 우리 10월 증시의 낙폭을 보더라도 좀 현재는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부진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이제 심각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한 교수님한테는 그걸 그냥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이 부동산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현 정부의 또 상당히 정책 뭐 무게 중심이 이 집값 잡기 이런 쪽으로도 많이 뭐 쏠려 있었고요. 지금 뭐 여기저기 뭐 서울은 오르는데 지방은 떨어진다. 뭐 깡통 전세 주택 뭐 이런 기사도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내년도 부동산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후퇴기에 어떤 접어드는 신호들이 지금 한두 달 만에 9.13 대책이었죠. 네. 근데 그게 뭐 종부세 쪽에 좀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설마 하셨지만 그 안에 숨었던 중에 뭐 일시적 그 이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부분이 아주 사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시는 분들은 그 제가 얼마 전에 동창회 나갔어요. 동창회 나갔더니 그 송년회 모임을 좀 일찍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데 동창들 중에 좀 있는 친구들이 자꾸 옆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쪽을 아니까 오더니 이제 첫 질문이 다 그거예요. 아 저기 저 세금이 얼마 나오냐고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세금이. 네.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일단 어프레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기가 어떤 자금력이 충분해서 장기간 가져간다는 문제가 없겠지만 뭐 대부분의 어떤 투자는 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지금 정부에서 카팅을 해버렸잖아요. 뭐 2년으로 줄이고 거주 요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속으로 스며드는 거죠. 실제로 시장 움직이는 가수의 투자자분들이 위협을 느낀 거죠. 그것을 한 친구만 얘기했다면 제가 좀 조금 그렇게 봤을 텐데 다 틈틈이 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아 이게 시장에 제대로 신호를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뭐 투기와의 전쟁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일단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디사이딩 포인트가 일단은 접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을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데 네. 이 부분과 맞춰가지고 뭐 다 아시는 가계부채 중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너무 세니까 너무 크고 그다음에 이제 IFRS 10월 말부터 지금 뭐 대출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저 강남에 제가 좀 한 3, 40년 왔다 갔다 해봤지만 임대 그 현수막이 이렇게 붙은 적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예, 1층에 라인에. 그래서 1층에.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죠. 제가 태어나서 부동산을 해왔지만 처음 겪는 형상들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도 뭐 저 태어나서 뭐 처음 겪어봤지만 이런 현상들이 사실 뭐 아시겠죠.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어떤 신호들이 자꾸 나타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동산도 그 신호들 이제 던지고 있고 다만 이제 위쪽은 어떤 뭐 반대 어떤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시장이 양극화 국면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이 서울과 지금 지방하고 벌어졌다가 서울은 이제 잡았다고 치고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하락세라고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실제 지표를 보면은 아직 하락까지는 안 갔습니다. 마이너스 1 수준이에요, 1%.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주 예를 들면 광주의 봉산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기사에는 매일 지방 하락 뜨는데 거기가 176대 1이었어요, 청약률이. 아, 예. 지방의 하락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대전의 가변천도 세종시 여파를 받아가지고 80몇 대 1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조정적으로 묶어놓은 것도 그 청약률이 높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예. 그게 뭐냐면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화로 가는 신호들 다 던지고 있지만 그나마 이 소비자나 어떤 시장 자체에서 어떤 희소성을 인정하는 시장이 바뀌는 거죠. 희소성을 인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분들이 예전 같은 전반적인 상승세라는 어떤 패턴은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여러 경제 패턴들과 맞춰보면은 쉽지 않은 시장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장밋빛 전망은 빨리 좀 장미를 좀 이렇게 좀 접으시고 도리어 이제 새싹을 심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좀 보수적으로 지금 자산 관리를 들어가셔야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뭐 경제랑 연결해 볼 때 어떤 좋은 호재가 별로 나타날 기미가 앞으로 당분간 없다. 정부의 정책도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 4년은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 2년간 보면 8% 11% 이렇게 계속 올라갔던 이 오름세가 좀 줄어드는 거지. 그렇다고 침체기로 들어간다고 얘기는 침체기까지는 아직 안 간 거고요. 안 후퇴의 오고요.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 후퇴의 거고 신호들. 부동산 사이클이 뭐 경제 사이클하고 비슷한데 우리가 회복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나면 후퇴하고 침체, 회복 상승 이게 네 사이클인데요. 지금 상승 좀 많이 했잖아요. 했고 좀 가격이 시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일단 주는 신호가 나타났죠. 가격은 오르는데 한 올 여름부터 거래량이 막 줄면서 이제 요번에 이제 어떤 대책이 좀 어떤 뭐 키워드를 던진 건데 아까 말씀 그 결정점 그런 걸 던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거기 후퇴기로 접어들었다는 건 확실한 것 이른바 같습니다. 이른바 그 부동산 불패 신화. 아 그건 뭐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까? 아 그럼요. 강남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스스로들 예를 들면 한 분을 말씀드리면 제 지인이 막 2008년 뜨기 전에 그 청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강남 중에서 청계산 청계역 있는데 세로동인데 거기에 신규 주택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출이 90% 시절이에요. 딱 하고 났는데 글로벌 금융이 터지고 장장 2014년까지 박근혜 정부가 활성화 정책 피기 전까지 그러면 2008년부터
한 6, 7년을 갖다가 맨날 고생하고 잠 못 잤어요. 그때는 떨어지고 이자만 내다가. 그다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살아났는데 이번 정부가 2013 죽이는 것 년부터가- 같은 생각을 하지만 일반 시장 전체를 볼 때는 조정 국면이라고 보는 거고 과잉이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졌기 때문에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가격 임계점에 오른 거는 강남 분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진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정부 정책까지 딱 들어와 버리니까 시장이 좀 급격하게 예측보다 좀 심하게 빨리 지금 시장에 신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예사롭게 보시면 안될것 너무 떨어지면요. 우리 금융시장 차원에서는 뭐 DSR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네. 때문에 이제 담보대출률이 못 채우는 수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너무 떨어지는 네, 경우.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그거는 위기 중에 위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옛날에는 버블이라 그래서 우리가 호황세를 탔다가 버블이 나는 거지만 이거는 지금 호황세도 아닌 상황에서 맞습니다. 네. 버블이 나면은 와 이거는 굉장한 위기죠. 그래서 정부가 자시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도 하면서. 침체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셔갖고 저는 후퇴기. 아, 제가 후퇴기 잘못했네. 맞죠. 후퇴기라 그래서 먼저 생각된 게 아 이거 걱정되죠. 맞습니다. 너무 떨어지면 안 되는 게 또 도리어 그런 걱정을 하게 되네요. 참, 어려운 게 지금 경제입니다. 강남시가 이게- 2배 이상 올라서 이 괜찮은데요. 부동산의 흐름이 이제 양극화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두드러지는 그 이슈가 바로 역전세난 우려입니다. 그렇죠. 네, 네. 2019년에 가장 큰 이슈는 부동산 시장의 이슈는 역전세난. 역전세난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사실 20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는 전세난이었어요. 전셋집 찾기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13년부터 17년까지 가격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분양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량을 다 거의 미분양이 많이 해소됐거든요. 조금 늘긴 했지만, 근데 그 미분양 물건이 없는 수준으로 분양 물건이 다 해소됐다는 얘기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하나가,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전세를 공급했거나거든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세입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내 집 마련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 공급량은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분양 물건의 상당 비중이 전세를 끼고 산 갭 투자자들이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 공급이 느니까 지금은 전세 세입자 찾기가 힘든 거예요. 전세 세입자 찾기가 힘드니까 만기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전세 가격을 낮추다가 도저히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금매로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돈을 대출로 메꿔야 되는데 금리는 상승하니까. 그래서 금매가 발생하는데 전세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금매가 발생하고 아예 이제 그 자가 점유 비중이 높은 지역은 아예 거래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좀 지속되면서 조금씩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시기적으로 좀 뭐랄까요, 듣고 있으면 좀 추워지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영어로 하자면 이지머니, 그 중앙은행들이 막 퍼주던 그 공짜 돈으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오르는, 주식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하던 그 세월 한 10년 가까이 했고, 이제는 그걸 갖다가 수도꼭지 틀었던 거 장군데다가 이제는 수조에 물까지 빼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다들 어려운 국면이고, 특히 최근 연초에 이어서 뭐 10월 달에도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는 유가까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야 이제 또 그래서 좋을 때는 안 나오던 얘기들이 이런 상황이면 또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비관적인 전망, 그리고 어슬어슬한 얘기. 참 그 옛날이나 듣던 스태그플레이션을 갖다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들으시죠, 박사님? 우리 그거 들으면요 바로 생각나는 게 성장률 제로, 물가 10%.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때. 예. 우리 몇 번 겪었고. 그냥 책에서 공부할 때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을 네, 갖다가 뭐 그랬는데.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렇게 하고 배우고 언제 그런 게 있었지? 뭐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서 있었죠 그게? 저쪽 저 볼리비아가 뭐 그런 쪽에서 아니 한번 우리나라도 뭐 몇 차례 그러니까 저 2007년도 같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보면은 물가는 또 물가대로 올라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게 역의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 전조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죠. 전조는. 경기가 지금 안 좋다는 거는 다 지금 우리가 동의를 했고 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거죠. 물가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원유가도 원자재가 2016년부터 계속 올랐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공급 비용이 너무나 이제 오르는 추세로 가는 겁니다. 네. 최저임금 올라갔지, 네. 그다음에 네. 근로시간 단축됐죠, 뭐 등등 해서 그런 소위 말하는 원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땡겨주면은 경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뭐 디맨드 풀 뭐 이렇게 해서 수요가 견인하면 그거는 우리가 견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료값, 원자재값 뭐 이런 코스트 비용이 받쳐서 올리는 이러한 물가 상승 이거는 진짜로 답이 없거든요. 거기다 네. 경기까지 안 좋아. 그게 아주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데피니션에 맞는 그런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전에 한마디로 네.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럼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정확한 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다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할 만큼의 어떤 전조는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걱정을 하는 거지. 예, 네. 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거는 맞고요. 국제 유가가 대표적이고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2018년의 물가 상승률이 2018년 한 해의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가 안 됩니다. 2019년도 2%가 안 될 것으로 한국은행도 전망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목표 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가장 적합한 물가, 안정적인 물가를 2에서 2.5%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인하 동결을 통해서 2에서 2.5%에 해당하는 관여 간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두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2%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고물가라고 얘기하긴 또 근데 물론 지금 여기 주제가 체감 물가와 물가 상승률에 왜 괴리가 있느냐 이 주제는 아니니까 괴리가 있는지는 좀 다른 얘기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쨌든 2%까지도 안 와 있기 때문에 이 관역 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물가 상승세로 전환된 건 맞지만 고물가라고 얘기하기까지는 네.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예. 그 부분을 한 껍질 우리가 까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 그러면은 이제 전체 물가인데 우리가 네네. 근원 물가 아시잖아요. 네네네. 석유류하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뺀지 그거는 2% 중에 0.9%밖에 안 돼요. 네네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없어서 소비를 못 한다는 증거거든요. 네네네. 돈도 없어. 남편이 많이 안 벌어다 줘. 물가는 올라. 이거는 진짜로 우리가 뭐 책상머리에서 배운 거지만 스태그플레이션 냄새가 풀풀 풍기는. 풍기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왔으면 반갑다가 아니라 이런 거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뭐 경기 상황에 대한 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공감이 되는 건데 특별한 어떤 이견이라는 게 있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네. 이 와중에 무슨 뭐 내년도 고용 시장은 어떨까요? 해봐야 뭐 시간 낭비 같습니다. 뭐 투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시간 낭비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 한번 당장 그거 한 걸로 한번 가보시죠. 지금 어쨌거나 우리 정부는 어쨌거나 복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복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세금 잘 거친 것 같아요. 많이 거쳤죠. 많이 거쳤죠. 벌써 목표 뭐 다 도달돼가고 있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뭐 허락이 되는 겁니까? 아니 기이한 상태입니다. 경기가 나쁜 데서 세수가 많다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뭐 거듭지는- 원인이 있죠. 법인세하고 소득세 비율을 이제 높인 네.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런 특정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호황을 했고 사실 2011년도 SK하고 저기 삼성전자하고 합한 게 11조거든요. 근데 요번에 내야 될 돈은 16조 정도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뭐 우리 한 교수님 더 잘 아시지만 부동산에 관련된 세제들이 지금 올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따라서 소득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소득세가 올라서 사실상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만 요번에 세수가 한 268조 정도를 거두면 되는데 저는 감히 300조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좀처럼 어떻게 떼먹기도 힘든 세금들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요. 거의 뭐 그냥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뭐 이제 보유세 가는데 보유세는 내년도 12월 달에 과세가 되거든요. 내년엔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일본하고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볼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3.2배 GDP가 크고 인구는 2.4배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 600조밖에 안 돼요. 우리 돈으로. 네, 우리 돈으로 600조예요. 네, 네. 그러면 우리보다 3배 크고 인구도 2배 더 많은데 우리가 지금 300조를 지금 세금으로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뭔가 아니 왜냐면 이거를 걷어서 좀 많이 왜 나눠주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 있게 하면 여기서 알아서 다 잘 쓸 텐데. 예, 박사. 아니 한 교수님 그래서 그렇다는 이게 말씀이. 경제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그냥 통화승수라는 거 있잖아요. 통화승수.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대가 그냥 그 데이터는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통화승수가 한 20에서 25선이 또 이렇게 좀 활성화된 어떤 기준으로 제가 그냥 대충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접시 보니까 통화승수가 뭐 역대 최저 그러면서 16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과 좀 그런 거를 좀 저보다 더 또 예리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걸 좀 듣고 좀 여쭤볼게요. 제가 그쪽까지 공부 못해가지고. 통승수는 결국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의 속도를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낮아졌다는 거는 네. 누군가가 지금 갖고서 안 풀고 있다는 거죠. 돈이 안 드는 거죠. 예, 안 되니까 저수지처럼 갇혀 있는 게 이게 물고처럼 통화승수가 결국은 통화 유통 속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몸에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럼 병이 기업으로 생기겠네요. 얘기하면 사내 유보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음 사업, 내년도 기획, 내년도 전략을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을 계속 만들어 나가요. 투자하고 좀 돌고. 그래도 투자를 해야 돼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근데 지금 내년의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안 투자를 쓰고 또. 진행 안 하고 사내 유보하는 그러면서 거예요. 돈이 안 그게 돈이 안 푸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 여러 가지네요. 네. 샌더스 얘기를 제가 왜 끄집어냈나 하면은 저도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웨덴식 복지라는 얘기를 그때 저는 2016년 그때 샌더스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막 하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하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가끔씩 칼럼이나 기사 중에 스웨덴식 복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제 핵심이 보니까 세금 많이 거두고 그렇죠. 그리고 복지는 빵빵하게 해서 뭐 어지간하면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나라. 참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은데 조금 더 이렇게 파고들어 보니까 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상당한 어떤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떤 그 과도한 복지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을 갖다가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부와 스웨덴 국민들도 좀 고생하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도 그 굉장히 듣기 좋아 보이고 저 아주 환상적인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그렇게 당장은 못 갈 거 아닙니까? 뭐 일종의 지금 아까 박사님은 약간 그런 어떤 막 퍼주기식의 복지 이런 식의 어떤 조금은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신 거고 반면에 지금 또 지금의 현 정부가 하고 있는 복지 정책이 또 반가운 우리 국민 계층들도 있을 거 있죠. 아니에요. 있죠.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잘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네. 우리나라의 이 복지 정책이라든가 조세 정책이 결국은 이것이 갖고 있는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소득의 재분배지 않습니까? 네. 소득의 재분배가 그러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률이 좀 상승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중위 소득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근데 우리나라가요 19.5%예요.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률이 OECD는 64%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뭐 많이 지금 주고 있다 그러지만 뭔가 효율적으로 안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내고 해야지 만약에 이런 19.5%에 계속 퍼주기만 가면 결국 끝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증세거든요. 중부담 중복지로 가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우리 국민연금의 지금 소득 대체율이 3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워낙 이제 뭐 20년, 30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우리의 복지가 진짜로 효율적으로 가고 있느냐?
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가느냐, 사회적 대타협도 없고요. 사실 표만 보면 노인 복지에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지금 뭐 이 우리 15세 표만 비만 보면. 예. 선거에서의 그 표. 그렇죠. 이기려면 지금 뭐 벌써 크로스오버 이제 내년이면 크로스오버가 된다니까 15세하고 65세하고 등등에 했을 때는 진짜 사회에 뭐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사회적 대타협은 한번 이루고 가지 않아야 되냐. 어느 복지가 우선순위를 가질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한정된 재원을 갖고서 할 때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세금의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범위들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스웨덴 그게 지금 잠깐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네. 그거 인상 50% 정도로 하겠다, 45%좀 낮추겠다 했다가 현재 지금 한 70%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월급 100만 원 받으면 70만 원씩 받는 거를 해오던 것이 지금 50%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랬다 40%툭 던졌다가 세대 갈등이 일어난다고 젊은이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나니까 바로 그냥 없던 얘기를 하고 50% 원시시키면서 그냥 저 노인 지금 말씀하신 노인 연금을 좀 올려야겠다. 뭐 일각에서는 뒤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노인 연금 한 30만 원으로 올리고 40만 원을 올리면 총선 대비된다. 이런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손을 댔다가 빠졌단 말이에요. 과복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스웨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스웨덴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고부담 고복지잖아요. 네. 우린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 스웨덴은 구조 조정을 갖다 90년대 그 위기 때 엄청 겪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통하고 계속 고민하고 해가지고 한 3, 4년을 갖다가 강력한 이 정부도 재정을 줄이고 우리처럼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줄이고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같이 국민이 해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협의를 거쳐서 고부담 고복지로 타협을 차근차근히 갔단 말이에요. 스텝바이로.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정부가 보면 아까도 처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자기 좋은 것만 좋게 생각하고 안 좋은 건 좀 접어두고 좀 이상한 어떤 액션이 좀 있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스웨덴의 이런 과정들을 갖다 다 나열하고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되니 같이 모입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요것만 자기네 필요한 거 던지고 지금 말씀 주신 사회적 합의 없이 그냥 자꾸 이렇게 간 보듯이 그러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를 좀 편향해서 좀 갈라놓고 정치적 쪽으로만 가면서 모든 걸 끌고 가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위기감도 들 정도로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지금 스웨덴식 정치 얘기를 말씀 주시니까 앵커께서 네. 저는 그걸 보고서도 야 너무 좀 막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문가분들이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는 어떤 복지가 맞느냐가 아니라 네. 지금 복지가 맞느냐에 대한 초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냐 예. 성장이냐? 예, 그렇죠. 기본적인? 지금은 근본적으로 그런 거죠. 왜냐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고 예산안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으로 크게 잡았는데 그게 다 복지에 쏟아붓다 보니까 지금 시국에 맞는 정책이냐 이거죠. 지금 시점에 위기 상황 맞는 하에서. 말씀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복지에 예산을 들이면 그것이 이제 GDP 성장에 도움된다기보다는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 이쪽 영역에서 예산 지출 한 단위 예산 지출했을 때 더 많은 고용 창출과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복지 예산에 집중했을 때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분배하는 거에만 멈추고 성장에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했다면 경기 부양적으로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고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변화가 있는데 인프라 예산을 줄이는 다른 거 다 늘리고 인프라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했다가 인프라 예산을 다시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0월 말에 경기 고용 대책 나오면서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부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냥 이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응책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나 다 그러면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정책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하는지 그런 것들 좀 관심 갖고 대처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금 네. 하다못해 저 여의도 국회에서라도 좀 활발하게 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뭐 뉴스 보면은 맨날 뭐 아직도 야당 쪽에서는 치고받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내용이 그 당내 내용이 너무 크죠. 그래서 뭐 여론조사 해 보면은
보수가 왜 싫으냐 그러면 서로 싸워서가 1번으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김동연 부총리가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까? 아직 이제 청문회가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청문회 과정이 끝나야 이제 홍남기 이 내정자도 이제 실질적으로 도장을 찍을 수 있고 지금 뭐 차관하고 예산실장 중심으로 이제 한다 그러는데 아니 아주 그 뭐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는 이 국회 대책들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할까 굉장히 긴밀하게 뭐 의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의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의논할 사람이 없다. 거기다 만약에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홍남기 내정자하고 얘기하는 게 야당이 발견하면 그건 이제 그때부터는 또 소위 말하는 국회 내에서 왜 그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했느냐부터 싸움 박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건 섣부른 이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런 인사를 할 때는 뭐 여당 대표하고는 뭐 의논은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무수석도 왔다 갔다 해서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번 국회 예산 어떻게 처리 잘하실 수 있습니까? 이제 여당한테 물어봤겠죠. 여당 그 수뇌부에 자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고 또 12월 2일 되면 자동으로 이제 뭐 본회의 상정이 되니까 네. 등등을 하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국회라는 데가 협의하는 장이지 뭐 통과시키는 장은 아니니까 네. 잘 좀 뭐 서로 좀 뭐 머리를 맞대고 뭐 몇 번씩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우리 말은. 예. 그러면은 지금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가까운 뭐 호황기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뭐 나쁘지 않았던 시절 한 10년 보냈으면 화무 11홍인데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뉴노멀이라 해도 과거 우리 옛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경기 순환론 같은 거가 안 통하는 세상이야. 산업 구조가 달라. 뭐 1차, 2차, 3차 혁명이 아니고 이제 5차를 얘기하고 있는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세상사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고 차고 기우는 게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나라 어디 지역 할 것 없이 조금은 이제 좀 추워지는 계절인 건 맞는데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기로는 경제부총리 김동연, 뭐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이렇게 해서 뭐 굉장히 이렇게 말도 서로 핀트가 안 맞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경질까지 오고 새로 이제 2기 경제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만 첫 일성은 어떤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현 상황의 인식이나 아니면 향후 대처 방안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 우리 세 분께서는 뭐 거의 마무리 멘트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으며 우리 경제 주체를 이루는 가게도 경제 주체요. 뭐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2019년 왔다가 지금 쉽지는 않은 한 해가 다가오는데 그 대응 전략 이렇게 한번 해서 우리 김광석 교수님부터 해서 한번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그 자체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을 이루는 그 방법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방법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소득을 결정짓는 게 사실 고용이거든요. 선행 변수가. 근데 고용을 늘려서 소득을 늘리면 그러면 이제 소비가 회복되니까 경제가 선순환한다라고 보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인데 근데 사실 고용을 어떻게 늘릴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 네.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고용을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한 방법론은 바로 앞에 있는 투자라는 선행 변수입니다. 결국 투자라는 선행 네. 변수가 자극이 돼야 기업 중심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경기 선순환 구조를 이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규제 완화가 됐든 아니면 법인세 절감이 됐든 유통기업 뭐 지원 대책이 됐든 어떤 대책이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이 환경 마련, 투자 환경 마련에 집중을 함으로써
궁극적인 진정한 의미의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데 집중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고용 정책은 고용에 있지 않다. 고용 정책은 투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런 것들을 꼭 반영한 정책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 교수님. 저는 뭐 지금 뭐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간 건 모두부터 계속 나왔고 뭐 네. 시청자분들이나 다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통일 대박을 얘기를 했고요. 통일 대박. 지금 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경제 정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을 좀 안 쓰는 분위기고 그러면 이 양반이 도대체 뭘 생각하실까? 제가 대통령이라면 생각을 해보니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뭐 경제 창출의 효과를 뭐 다 아시잖아요. 다만 그 시간의 문제죠. 그 통일이라는 게 뭐 1년 새에 될 수는 없고 그럼 정치적으로 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내년 정도에 통일된다는 사인만 있어도 이게 확 경제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다른 팩터들을 그냥 이 자체로 그냥 큰 출구가 열리니까 여기에 지금 매몰이 돼가지고 다른 걸 잘 못 보시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가되 그러면 우리 저 전략 국정 과제에서 나온 것처럼 산업별로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 배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재원을 가지고 뭐 이쪽에 막 이렇게 분위기 포퓰리즘으로 하지 말고 진짜 좀 모여가지고 말씀 주신 대로 합을 이루고 배분을 갖다 잘하면 이 부분도 챙기면서 그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 대박은 이해하겠는데 일단 그런 거죠. 아버지가 저기 가면 내가 사업 터질까 좀만 기다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애는 학자금이 없어서 죽겠는데 그러면 애한테 학자금 할 수 있는 뭘 책상에라도 팔아 하고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챙기셨으면 이번 정부에 진짜 부탁드리는데 같이 좀 봐줬으면 한 가지만 보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좀 같이 좀 챙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경제가요. 평소에는 정치에 휘둘립니다. 근데 경제가 예, 경제는 항상 평소에는 네. 뭐 이 정치에 휘둘리는데요. 경제가 지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꼭 복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결국은 이게 남는 업적이고 남은 성과입니다. 한 교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금 우리가 원탑이 누가 돼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사람 바꿨는데 원탑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 해외 뭐 이 사람들도 만나고 북한 사람들도 만나시고 그러는데 경제 관련해서 만나시는 분이 있나? 아니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불러다가 만나고 쓴소리 한번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원탑이. 그런데 북한 또 문제 보면은 굉장히 뚝심 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세요. 국회 비준 뭐 안 되니까 국무회에서 비준. 그런 뚝심으로 경제를 지금 이끌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크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뭐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레토릭이고 그 안에 진정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뭐 몇천 년간의 이 정치의 아주 근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잘하시려고 그러면 경제 이거 자꾸만 이걸로 휘두르려고 그러시지 말고 뭐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경제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꼭 복수합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거였죠. 선거 구호였죠. 그렇죠. It's economy, stupid.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예. 참 그렇습니다. 뭐 지금 국내적으로나 뭐 바깥을 보나 이른바 내후 외환의 시기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11월 하순인가요? 뭐 거의 11월 말쯤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한번 만나고 거기서 제일 금융시장 측면에서야 제일 반가운 트위터가 아마 그거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갑자기 나 시 주석과 사랑에 빠졌어. 그렇죠. 네, 그런 트위터 한번 나와주면은. 연말 따끈따끈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뭐 이 계속해서 바깥 뉴스도 체크해야 되는 또 시기네요. 브렉시트 조금 뭔가 메이 총리가 내각의 동의를 받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정시가 힘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녹화 전에 나왔던 바로 외신의 첫 헤드라인이 그겁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장관이 사임했다. 뭐 그러면서 지금
파운드가 투빅 정도 빠지면서 어제 올랐는 게 반빅이면은 지금 한 서너 배를 더 빠지는 뭐 그런 식의 흐름입니다. 뭐 거기다가 갈 때는 다 좋거든요. 갈 때는 뭐 PER이 20이면 어떻고 30이면 어떻고 50은 왜 못 가냐 이러다가 갑자기 지금 뭐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일단 꺾이고 나니까 새벽에 좀 오르는 거 보고 잤는데도 아니 잠자리 들기 전에 한번 뉴욕장 한번 보면 오르다가 아침에 눈 떠보면 또 빠져 있고 요새는 다우 100포인트가 매일 그랬죠. 다우 100포인트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러면은 그냥 시장 사람들 강보합 약보합 얘기합니다. 100포인트를 가지고 하도 뭐 우습게 600포인트 1000포인트를 움직이니까 제롬 파월이 또 뭐 굉장한 또 파문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던데.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아, 그건 진짜로 시장 내일 아침에 그냥 참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369 12월에만 연준 의장의 FMC 기자회견이 있고 시장도 369 12월 FMC 때만 금리를 올리는 거에 굉장히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데 관행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연간 한 8회 회의 때마다 기자회견하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뭐 금리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다. 직접적으로 금리를 매번 올린다고는 했죠. 매회 매회 기자회견을 매회 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서 매회 금리를 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저 속내도 참 알 수 없습니다. 임명권자는 건 크레이지 미쳤다 그러는데 자기는 뭐 따박따박 계속 가겠다 그러고 그런 그야말로 내우 외환인데요. 예, 우리 뭐 세 분 패널 오늘 뭐 어쨌거나 하기 힘든 얘기들을 다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뭐 국민들이 다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또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단숨에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진짜 이 정부에서 가끔씩 이렇게 보여준 그 공로나 진짜 이 위기 상황에서 그런 것 갖다가 정말 머리를 맞대면서 이걸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또 2019년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뭐 닥치기 전에 이런 식의 좀 걱정을 하고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나 할까요? 항상 큰 비관은 그겁니다. 가장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은 그냥 낙관에만 들떠 있다가 언제 날라올지 모르게 하는 거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최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급성질환이 아닌 어떻게 보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급성질환이었어요. 외부나 내부의 예, 어떤 급성질환이었는데 이게 만성질환이 또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또 고치는데 애를 먹고 하는 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한번 해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세 번째 제가 진행입니다만 정말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우리 세 분 보셨다시피 제가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로 1시간이 너무 짧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시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